안녕하신가요? 저는 평소에 썰사남 사연을 즐겨 읽는 여성입니다. 맨날 보기만 하다가 제 이야기를 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최근에 굉장히 신기한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다른 분들 사연을 재밌게 들었던 것처럼 다른 분들도 제 사연을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하여 사연을 보내봅니다. 글재주가 없어서 남들만큼 잘 쓰지는 못하겠지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경상도 토박이입니다. 어릴 때부터 쭉 경상도에서 태어나 자랐고 결혼도 경상도 남자랑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경상도에서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이었고 집에 돈도 좀 있었죠. 제 위로 언니 하나, 오빠 둘이 있었는데 저희 사남매 다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다 먹고 오빠들은 그 당시에 대학까지 갔으니 말 다 했죠. 뭐 언니는 21살의 나이에 시집을 갔습니다. 부모님들이 짝지어준 남자랑 결혼을 해더랬죠. 언니는 언니보다 10살이나 많은 남자한테 시집을 갔는데 언니가 결혼하기 전날까지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언니, 왜 이렇게 울어? 숙자야, 언니는 정말 결혼하기 싫다. 언니는 그 사람이랑 결혼하기 싫어. 그럴 만도 했습니다. 10살이나 많았던 저의 형부는 나이보다도 얼굴이 더 상해 있었으니까요. 얼굴도 얼룩덜룩 시커멓고 머리카락도 좀 빠진 것 같고 배도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결혼식 사진에 언니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런 언니를 보니까 다가올 저의 혼인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돈이라면 뭐든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형부네 집이 잘 산다는 이유로 언니를 10살이나 많은 형부한테 시집을 보냈는데 나는 대체 어떤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려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런다고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세숫대야에 물 받아 놓고 제발 잘생긴 남자와 결혼하길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때 고작 19살이었으니까요. 그러다 학교 졸업하고 20살이 되었습니다. 저녁밥을 먹던 중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참, 숙자, 너 결혼할 사람 정해졌다. 네? 벌써요? 언니는 21에 시집 갔잖아요. 어차피 갈 건 나이가 뭐가 중요해. 그 집에 이번에 군대만 다녀오면 바로 시골일 거다. 뭐 하는 사람인데요? 그 집이 부둣가 시장에서 엄청 크게 장사를 해. 그 집 양반이 배 타니까 뭐 아마 그애도 배 타겠지. 먼저 좋았던 것은 결혼할 남자가 저와 비슷한 또래라는 것이었습니다. 보통은 20살, 21살에 군대를 가니까 군대를 다녀온다고 하는 것을 보아 저와 동갑이거나 한두 살 많겠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안 좋았던 것은 배를 탄다는 것이었죠. 저희 집이 경상도라고는 하지만 바닷가 인근이 아니었거든요. 저희 집안 어른 중에 배 타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피부가 엄청 까맣고 손톱도 까맣고 손도 엄청 두껍고 컸습니다. 혹시 내가 결혼할 사람도 그런 모습일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그러시더군요. 이제 식 올리자고요. 원래 결혼식 날에 남편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제가 조르고 또 졸랐습니다. 그래도 결혼할 사이인데 집안끼리 식사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남편 된 사람 얼굴이나 좀 보자고 말이죠. 무섭고 가부장적인 아버지였지만 막내딸 말이라면 들어주는 신용은 하시던 분이셨기에 제 말을 듣고 밥이나 한 끼 먹자고 하셨습니다. 언니가 친히 저희 집까지 와서 제게 화장을 해주었습니다. 언니가 제 얼굴에 분칠을 해주며 말했습니다. 얼굴 보고 울음이 터지려고 해도 꾹 참아야 한다. 그 자리에서 우는 순간 너는 시부모한테 평생 괴롭힘을 당할 거야. 언니의 말에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너무 떨려서 심호흡까지 했더랬죠.
그런데 식사 자리에 나가서 언니의 말처럼 울음이 터지려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웃음이 실실 나오더라고요. 제 남편 될 사람이요. 글쎄 훤칠하니 아주 잘생긴 외모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랄 정도였죠. 그날 자리 끝나고 집에 오자마자 동네방네 친구들을 찾아가서 자랑을 했더랍니다. 제 서방이 너무 잘생겼다고요. 그리고 보름쯤 뒤에 저는 그 잘생긴 서방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참 풋풋한 결혼식이었죠. 결혼 후 저는 시댁집의 2층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바닷가가 보이는 멋진 곳이었고 그 멋진 집에서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시부모님 모두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집안에 아들만 셋이었다가 하나는 17에 바다에 빠져 죽고 큰아주버님은 결혼 후 바로 서울로 올라가고 저희 남편하고만 살고 계셨거든요. 집안이 조용했는데 제가 들어와서 너무 좋다며 항상 잘 챙겨주시고 집안일도 안 시키시곤 하셨습니다. 저희 언니가 저보고 복받았다면서 엄청 부러워했었죠. 남편 심성도 얼마나 고운지 동네가 알아줄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그런 걸 티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서 남편한테 듣지는 못했는데 시부모님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심성이 고왔어. 중학생 때인가 같은 학교 다니던 친구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맨날 그 친구 집에 가서 가방 들어주고 학교 가는 거 도와줬다니까. 요즘도 자기 뱃일 끝나면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그러잖아. 아, 왜 그런 적도 있었지. 요 동네에서 좀 힘들게 사는 애 아빠가 있었는데 몰래 도와주기도 했다더라고. 아무튼 진짜 착하고 이 동네 자랑이야 아주. 평소에도 시부모님께 잘하는 것은 물론 저도 엄청 잘 챙겨주고 말도 되게 예쁘게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좋은 사람인 줄은 알고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도 인정할 만큼 착한 사람이라니. 뭔가 더 멋있어 보였고 저도 그런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 만나면 인사도 더 잘하고 어르신들 힘든 일 하고 계시면 도우려고 많이 했죠. 그 덕에 동네에서 착하다고 소문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 저희 부부 사이에 아들 셋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요즘엔 모든 딸이 다 좋다고 하지만 옛날엔 그렇게 아들아들 했잖아요. 그런데 아들 셋을 낳으니 저희 집에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생긴 거였죠. 그렇게 착하게 살아서 하늘에서 아들 셋을 준 거라는 말도 돌았습니다. 저는 아들이건 딸이건 그저 제 새끼들 잘 자라는 것에 감사하고 마냥 예뻤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까지 태어나고 얼마 안 되어서 시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원래 혈압이 있으셔서 약을 드셨었는데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입원 생활을 하셨었거든요. 그래도 병원에서는 치료만 잘 받으면 된다고 해서 저랑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병원 오가고 시어머니는 아예 병원에서 주무시면서 시아버지를 보살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병원에 가시던 길에 사고를 당하셔서 돌아가셨고 그 후 한 달도 안 되어서 시아버지까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울기만 하시더니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버리셨습니다. 줄초상을 치른 저희 가족 마음이 말도 아니었죠. 그래도 애들 덕에 살았습니다. 애들이 다 어렸으니까 손이 많이 갔잖아요. 막내는 그때 100일 간 넘겼을 때였고요. 애들 키우다 보니까 시부모님 떠나신 것도 금방 털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이 하시던 장사를 남편이 이어받아 하게 되었습니다. 생선 파는 게 은근 손이 많이 가서 사람까지 구해서 같이 일을 했었죠. 시부모님이 하시던 게 있어서 그런지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애들 새 키우는 데에 문제 없었죠. 그러다가 첫째가 10살이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배를 타잖아요. 그런데 가끔 남편이 바다를 나간다고 나갔다가 금방 돌아오는 날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날은 아예 배를 안 탔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죠.
왜 안 나가고 바로 들어왔어요? 바다가 오지 말래요. 네? 그게 뭐예요? 바다가 오지 말라고 하는 날이 있어요. 그럼 가면 안 돼요. 그럼 사고 나요. 정말로 남편이 그렇게 바다를 안 나간 날, 바다에 나갔다가 사고가 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배를 타다 보니까 그런 게 보이나 보다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본 바다가 누가 봐도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10년 정도 바다 보며 살다 보니까 저도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오늘 바다 상태가 별론데 나가지 말죠. 애가 셋인데 어떻게 안 나가요? 이번에 둘째 학교도 들어갔는데 돈 많이 벌어야죠. 하루 안 나간다고 큰일 안 나요. 걱정 마요. 잘 다녀올 테니. 그때 저희가 살던 지역에 아파트가 새로 들어왔었거든요. 요즘이야 아파트가 흔하지만 그 옛날에 아파트라고 하는 건 돈이 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집이었죠. 애들도 컸는데 어차피 이사 가야 한다면서 남편이 시부모님과 살던 집을 팔아서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은행 대출도 좀 받고 해서 남편이 어깨가 무거웠나 보더라고요. 그맘때 일을 엄청 열심히 했었고 그날도 그랬습니다. 나가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굳이 나가더라고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거실 창으로 작게 보이는 바다를 보고 또 바라보며 바다가 나아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보통 남편이 일을 나가면 잠깐 다시 잠에 드는데 잠도 안 왔습니다. 뜬 눈으로 있다가 일찍이 애들 아침밥을 준비하고 학교에 보낼 채비를 했죠. 애 셋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 준 뒤에 막내와 둘이 시장에 나갔습니다. 사실 시장은 핑계였고 남편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려는 속셈이었죠. 장을 다 봤는데도 아직 시간이 일러서 부둣가를 서성였습니다. 점심쯤에는 돌아오는 사람이라 이맘때면 돌아올 때가 되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같이 일하는 사람도 남편의 배도 그날 늦은 오후가 되도록 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배들은 이미 들어오고도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 모두가 부둣가에 나와서 끝이 없는 바다만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으로는 100번이고 눈물을 흘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면 남편이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새 해는 넘어가고 보다 못한 다른 사람들이 배를 타고 남편의 행방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남편의 행방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에도 연락을 했고 동네 사람들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었지만 며칠 뒤 남편의 배를 발견했고 그리고 또 며칠 뒤 떠내려온 남편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다는 그렇게 남편을 삼켜버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애들 셋하고 뚝하고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뭘 먹고 살아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그렇다고 어디 비빌 곳도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돌아가신 지 오래였고 남기신 재산은 오빠들이 다 나눠 가졌습니다. 언니는 형부 따라 애들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 지 오래였고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애들 셋을 살림만 하던 제가 어찌 키우나 정말 한 치 앞도 안 보였습니다. 먼저 가버린 남편이 보고 싶어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애들 셋을 키우는 엄마인데 이대로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다 같이 죽을 수도 없는 노릇, 죽기 살기로 다시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물고기를 잡아와서 팔던 시장 자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나가서 어부일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그 자리를 팔고 시장 근처에 가게 하나를 얻었습니다. 작은 듯 하였지만 그래도 테이블 6개는 있는 가게였고 그곳에서 장사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얘들아 잘 들어. 엄마는 이제 장사를 할 거야.
우리가 먹고 살려면 그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형제끼리 서로 잘 살피고 우리끼리 잘 살아야 한다. 알겠지? 생전에 남편이 제일 좋아하던 제 요리가 있었는데 그 요리만큼은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자신 있었습니다. 바로 생선찜이었습니다. 생선은 구이만 많이 먹지 찜으로는 많이들 안 먹는데 찜으로 먹어야 생선이 제일로 맛있거든요. 그래서 생선찜 장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장사해 본 적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부대뽀로 덤볐습니다. 새끼들 먹여 살려야 하는데 뭐 앞에 베는 게 있기나 했겠어요. 시장 사장님들 찾아가서 다 물어보면서 정말 발로 뛰어다니면서 제 가게 차렸습니다. 그래도 하늘이 도왔는지 장사가 잘 됐습니다. 처음엔 저를 딱하게 여긴 동네 사람들이 와서 팔아주고 시장 사장님들이 소문도 내주고 그렇게 여러 도움을 받으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침 그 시장 근처에 생선찜 장사하는 곳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잘 되더라고요. 한 1년 했는데 본전도 찾고 장사도 계속 잘 되길래 옆 가게 빠진다는 소리 듣고 바로 그 가게까지 샀습니다. 그래서 옆 가게는 단체 손님 받을 수 있는 좌식방으로 벽 하나 두고 2칸 만들어서 손님 받았습니다. 일 도와주는 이모님까지 쓸 정도로 장사가 정말 잘 되었죠. 그러던 중 원래 일을 하시던 이모님이 사정이 생기셔서 일을 못하게 되었고 저는 급하게 다른 사람을 구했습니다. 겨울철이라 그런가 도통 사람이 안 구해져서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일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쭈뼛거리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의 여자였습니다. 저기 혹시 일할 사람 아직 구하시나요? 여자는 가게 문 앞에 붙어있는 종이를 가리켰습니다. 사실 그 전에 이모님이 일을 엄청 잘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비슷한 연배의 사람을 구하고 싶었는데 제 또래 사람이 와서 놀랐습니다. 그래도 얘기는 나눠보자 싶어서 안 쳤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저 초등학생 아들도 하나 있어요. 살림도 잘하고 요리도 잘해요. 그리고 청소도 엄청 잘하고요. 시켜주시면 일 정말 열심히 할게요. 어쩐지 그 여자는 간절해 보였습니다. 마치 예전에 저를 보는 것 같았죠. 뭐 때문에 이 여자가 일이 간절한지는 몰랐지만 그냥 그 말을 믿고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곧바로 같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는 참 합이 잘 맞았습니다. 일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손도 빠르고요. 저랑 죽이 척척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방 친해질 수 있었죠. 알고 보니까 그 여자도 과부였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죽고 3년 동안 이 가게에 저 가게 전전하게 되었다더라고요.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원래 일하던 곳하고 시간이 안 맞아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던 중에 저희 가게에 들어오게 된 거였답니다. 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처지인 사람끼리 똘똘 뭉쳐야죠. 우연히 그 집 아이를 보게 되었는데 또 짠하게 애가 참 왜소하더라고요.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퇴근할 때 생선도 좀 넣어서 주고 반찬거리도 넉넉히 해서 주곤 했습니다. 매일같이 저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달고 사는 착한 여자였죠. 저희는 친구처럼 친하게 지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정도 많이 나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같이 일한 지 1년 좀 안 되었었나. 어느 날 그 여자가 말도 없이 출근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나 혹시 몸이 아픈가 싶었습니다. 맨날 출근 시간보다 2, 30분 먼저 나와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무슨 일로 출근 시간이 넘도록 안 오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생선 손질하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집에 찾아가 보기로 했죠. 저는 항상 아침 6시에 가게에 나가거든요. 8시에 그 여자가 나오고요. 그래서 8시 10분쯤에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게에서 20분 정도 걸어가야 그 여자가 사는 동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동네가 조용하더라고요. 두어 번 정도 그 집에 가봤던 기억을 더듬으며 찾아갔습니다. 대문도 없는 그 집에 다다라서 좁은 마당에서 조용히 여자를 불렀습니다. 영자 씨, 안에 있어? 영자 씨. 하지만 집안이 조용하더라고요. 그런데 현관에는 그 여자가 항상 신고 다니는 신발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직 자고 있는 건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뭔가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순간적으로 이건 연탄이다 싶더라고요. 저는 얼른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안에서 막고 있는 건지 무슨 테이프를 붙인 건지 문이 꼼짝도 안 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사람 잡겠다 싶어서 저는 몸통으로 문을 쾅쾅 쳤습니다. 정말 어깨가 부셔져라 수십 번을 문에 몸을 날렸습니다. 그제서야 쩌적하는 소리를 내며 문이 움직였고 안에서 연기랑 냄새가 아주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이는 수건 아무거나 해서 입 막고 다시 문을 열려고 애썼습니다. 반쯤 열린 문 안으로 여자와 아이가 보이더라고요. 얼른 들어가서 여자를 흔들어 깨우는데 꼼짝도 안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옷 붙들고 밖으로 질질 끌고 나왔습니다. 여자랑 애가 하나씩 질질 끌고 마당까지 겨우 나왔습니다. 아이는 그제서야 캑캑대면서 정신을 좀 차렸는데 여자는 아직도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얼른 가슴 쪽에 귀를 가져다 대보니까 살아는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다가 마당에 있는 바가지에 물이 담겨 있길래 그냥 냅다 뿌려버렸습니다. 그때는 뭐 심폐소생술 같은 것도 몰랐으니까요. 다행히 물의 찬기 때문인지 여자가 화들짝 놀라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정신 차리고는 눈물을 펑펑 쏟더라고요. 애도 놀랐는지 한참을 울고요. 저도 그제서야 숨 좀 돌렸습니다. 연탄가스로 뒤덮인 방을 대신 정리해주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여자랑 아이가 꼭 껴안고 여전히 눈물을 글썽이고 있더라고요. 왜 그랬어? 잘 살다가 갑자기 왜? 형님, 지난달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거 아시죠? 장례 치르고 집 정리하는데 웬 시커먼 양복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한테 빚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갚아야 한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사채업자들한테 돈을 빌렸대요. 내가 남편 죽고 아무리 꾸준히 일 해도 남한테는 돈 안 빌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빚이 생기다뇨. 내가 그걸 어떻게 갚습니까, 형님? 그래서 콱 죽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나만 죽으면 또 내 새끼가 그 빚 떠안을까봐 그냥 같이 죽어버리려고요. 여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애까지 데리고 그런 생각을 했을까 싶었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저의 좋은 벗인 그 사람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민하던 저는 집에 가서 돈다발을 챙겨 나왔습니다. 우리 남편이 죽고 보험금이 좀 나왔었는데 가게 차릴 때 가져다가 쓰고 딱 100만 원 남겨뒀었거든요. 요즘이야 100만 원이 적다 하지 30년 전 100만 원이면 꽤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제가 모아두었던 100만 원을 더 보태서 여자에게 줬습니다. 이걸로 빚 갚아라. 더 많이 주고 싶은데 나도 당장 가진 게 이것뿐이네. 우리 남편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생 잘 살아보자. 당당하게 어깨 피고 살자. 응? 돈을 받아든 여자는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너무 고맙다며 이 은혜 잊지 않겠다면서 말이죠. 그로부터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날 일 끝내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자가 조심스레 얘기를 꺼냈습니다. 서울에 먼 친척이 하나 있는데 전부터 서울 오라고 했었거든요.
서울서 액세서리 사업하는데 자리 하나 만들어준다고요. 거기 올라가 볼까 합니다. 그것도 기술이면 기술인데 그거 배워서 저도 자리 잡아보려고요. 대신 이달은 꽉 채울게요. 형님 사람도 구해야 하니. 아야, 그래 잘 생각했다. 너무 잘했어. 진작에 올라가지. 가게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올라가라. 진심으로 그 여자의 선택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제가 준 돈으로 빚을 갚고도 여전히 빚이 좀 남아있는 상태였거든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새로운 곳에서 기술 배우면서 새롭게 일 시작하는 것이 100번 낫겠다 생각했습니다. 여자는 말한 대로 그달을 꽉 채워서 일을 하고 보따리 2개 싸들고 아이와 함께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저랑 저희 애들이랑 마중을 해줬는데 자꾸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참으려 해도 참아지지 않아서 결국 저도 그 여자도 눈물을 흘리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여자와의 인연이 끊기게 되었죠. 이후 일이 바빠 그리운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 여자가 떠나고 얼마 뒤에 큰 가게로 이전을 했는데 여전히 가게는 잘 되었고 새로운 이모님 3명을 쓰면서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가게는 자리를 잡아가고 아이들은 점점 커갔습니다. 제가 애들한테 신경을 참 많이 못 써줬습니다.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숙제 검사도 하고 준비물 같은 것도 잘 챙겨주고 옷까지도 항상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학원도 잘 보냈습니다. 혼자 키우는 티 내기 싫어서 더 잘 챙겨준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혼 한 번 안 내면서 애들을 키웠습니다. 가뜩이나 아버지 없어서 마음 한구석이 휑할 텐데 제가 혼까지 내면 애들은 어디에 마음을 두겠어요. 그래서 키우면서 절대 혼은 내지 말자 하고 정말 귀하게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첫애가 고등학교 올라갈 때에 저랑 애들이랑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참 느닷없는 선택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서는 진짜 많이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저희 첫째랑 둘째가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첫애는 중학생 때 줄곧 1등을 했고 둘째는 초등학생 때부터 형책이며 교과서를 가져다가 혼자 공부할 만큼 똑똑한 애였습니다. 막내는 공부는 잘 못하는 대신 운동에 좀 소질이 있었고요. 애들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하려면 어쨌든 지역을 옮겨야 한다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저희가 있던 동네는 과외 선생님도 딱히 없고 학원도 없었거든요. 원래 공부 혼자 하는 거라고 하지만 제가 방향을 잡아줘야 할 텐데 제가 공부를 안 해봤던 사람인지라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다른 지역으로 갈 거 아예 서울로 가버리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잘 하고 있던 가게 비싸게 팔고 아파트도 빼고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뭘 배워도 서울에 낫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뛰어든 거였죠. 서울 상경에서 작은 아파트 하나를 얻었습니다. 방 3개짜리 20평대 아파트였죠. 그리고 그 인근 시장 쪽에 가게를 하나 얻었습니다. 하던 일 계속해야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호기롭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사실 처음에 자리 잡기까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있던 동네와 다르게 조금 팍팍한 느낌이더라고요. 뭐 물어봐도 잘 알려주지 않고 아마 경쟁 상대로 생각해서 그랬겠죠. 그래도 좋은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 생선찜 시작했을 때처럼 발로 뛰어다니면 여기저기 물어보고 인연 만들고 그랬더랬죠. 다시 생선 팔면서 애들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켰습니다. 첫째는 이제 3년만 공부하면 대학교 가야 하니까 그 동네에서 제일 크다는 학원으로 보냈습니다. 그것도 시장분들한테 묻고 또 물어서 알게 된 정보였죠. 애가 학교 갔다가 가게 잠깐 들리면 간단하게 먹을 밥을 차려줬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싸서 보내줬는데 그게 창피하답니다. 서울 애들은 그렇게 싸서 안 다닌다면서
그래서 그냥 돈으로 달라길래 용돈 챙겨줬습니다. 그래도 좋은 학원 보낸 덕이 있는 건지 아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적도 잘 나왔습니다. 그때는 효심은 없어도 공부 잘하니 되었다 생각했습니다. 효심이야 남자애들은 결혼하고 다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면 나중에 다 알지 않을까 했습니다. 첫애 고3 때는 집안이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예민해도 와, 그렇게 예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엄마, 밤에 들어와서 씻을 때 조용히 좀 하라고. 공부하는데 시끄러워. 참, 지엄이 가게에서 고생하고 집 와서 비린내 좀 씻겠다는데 그걸로도 뭐라고 하더랍니다. 그래, 1년만 참으면 나아지겠거니 했습니다. 일 끝내고 집에서 물을 졸졸졸 틀어놓고 씻었고 발걸음 소리도 시끄럽다길래 사뿐사뿐 다녔고 텔레비전을 보고 싶은데 소리 때문에 볼 수가 없어서 소리는 다 끄고 영상만 봤습니다. 그렇게 1년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 보람이 있었던 건지 첫째는 알아주는 명문대에 갔습니다. 그리고 2년 뒤 둘째가 대학 갈 준비를 했죠. 그 숨막히는 고3 생활을 또 견뎌야 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겠지 하면서 버텼습니다. 첫째보다 더한 둘째는 저뿐만이 아니라 막내한테도 항상 날이 서 있었습니다. 밥 먹는 메뉴 하나하나까지 까탈스럽게 주문하고 요구했죠. 미역국은 미끄러지니까 안 된다. 젓가락 대신 포크를 달라. 생선을 먹어야 머리에 좋다 등등. 와, 1년 동안 진짜 까탈스럽게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서 결국 목표로 했던 대학에 가게 되었죠. 애들 둘 대학에 보내본 사람은 알 겁니다. 등록금에 정말 허리가 휩니다. 가뜩이나 물가 비싼 서울로 올라가서 전기세 조금 아끼고 보일러 조금 아껴가며 아등바등 살았는데 대학 등록금이 좀 적나요? 둘째한테 살짝 학자금 대출 얘기 꺼냈다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제가 대출받아서 애들 대학 등록금을 내게 되었죠. 그런데 제게는 막내가 남아 있었습니다. 막내는 운동에 소질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중학생 때부터 야구를 엄청 잘했죠. 고등학교도 야구 유명한 학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야구하는 애들 보면 다들 고등학생 때부터 대학교가 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그랬고요. 애들이 잘하는 게 있다는 것이 좋긴 했지만 얼마나 더 열심히 벌어야 할까 막막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막둥이까지 고3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3 얼마 안 되어서 막내가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운동하다가 좀 심하게 팔이 골절된 사고가 났습니다. 학교에서 온 전화 받고 어찌나 가슴이 철렁했는지 모릅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막내는 다시 운동을 못하게 되었고 대학 진학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저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중학생 때부터 해왔던 운동인데 이렇게 한순간에 모든 게 끝나버리다뇨. 애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 셋 중에 막내가 제일 똑부러지고 제일 순하거든요. 저는 생각만 해도 열이 오르는데 어느 날 막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차라리 잘 됐어요. 대학 들어가고 다쳤으면 더 속상했을 거예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새롭게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다시 좋아하는 일 찾아보고 다시 시작하면 되죠 뭐. 어쩜 형들과 저렇게 다를까? 어떻게 마음이 저렇게 고울까 생각했습니다. 뭐든 좋으니 뭐든 하라고 막내를 힘껏 응원하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일단 나가서 일을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대학은 가지 않을 생각이고 일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뭐든 하라고 했죠. 그러면서 고3 때부터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빵집도 해보고 PC방도 해보고 식당도 해보면서요. 졸업하고서도 한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막내가 티를 안 냈지만
제가 좀 힘들어하는 걸 눈치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장에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사실 그 무렵부터 가게 장사가 잘 안 되었습니다. 시장 상권이 많이 죽기도 했고 생선도 잘 안 찾고 생선찜을 단체로 먹으러 오는 경우도 점점 줄어들었고요. 이모님 2명 쓰다가 1명 쓰다가 나중에는 혼자서 장사했습니다. 그런데도 장사가 안 되어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문 닫는 날도 많았죠. 그리고 그 무렵에 일어난 또 다른 변화. 첫째와 둘째였습니다. 대학까지 보내놓고 군대 가서 휴가 나올 때마다 용돈 챙겨주고 자취한다길래 없는 살림 털어서 생활비 보태주었더니 엄마를 무시하더라고요. 엄마, 그 구린 앞치마 좀 그만 입으라니까. 진짜 없어 보여. 엄마, 가게로 좀 부르지 마. 진짜 쪽팔려. 가게에서 구린 앞치마 입고 다 키워놨더니 엄마한테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겁니다. 어디를 탓하겠어요. 다 제 탓이죠. 못난 제가 너무 오냐오냐 새끼들을 키운 탓이었겠죠. 고3 때의 그 성질머리가 어디 가질 않더랍니다. 잘난 것도 없는 놈들이 지들 잘난 맛에 허영심만 부푼 애들이었죠. 그런데요, 평생을 화 한 번 안 내고 사니까 화가 나도 화가 안 나오는 겁니다. 자식들한테 그런 소리를 듣고도 바보같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를 점점 무시하던 첫째와 둘째는 아예 저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첫째가 일찍 결혼했는데 결혼하는 것까지는 봤거든요. 그런데 사돈댁이 좀 사는 집이었습니다. 상견례 전부터 첫째가 저한테 구질구질하게 하고 나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니 결혼 준비하는 내내 왜 우리 집에는 돈이 없냐고 노발대발. 어찌저찌 결혼식 치렀는데 시골리고 연락을 뜸하게 하더니 아예 저보고 연락하지 말라면서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둘째는 외국계 기업 취직하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더니 아예 외국 나가서 살 거라면서 나가서는 연락을 뚝 끊어버렸습니다. 살았나 죽었나 싶어서 막내가 인터넷으로 보니까 사진 같은 거는 잘만 올리더라고요. 저랑 막내 연락은 받지도 않고요. 그렇게 첫째랑 둘째가 천륜을 끊어버렸습니다. 정말 허탈했습니다. 남편 잃고 젊은 나이에 혼자 장사하면서 키워놨더니 서울까지 올라와서 공부시키고 대학 등록금이며 생활비 다 대주었더니 저를 무시하고 버리다니요. 남은 건 손님 없는 가게와 애들 등록금 때문에 생긴 빚과 낡은 아파트와 막내뿐이었습니다. 죽기 전에는 빚을 다 갚아야지. 그래야 우리 막내가 고생을 안 할 텐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안 되고 있는 가게를 더 이상 붙잡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팔았습니다. 가게 판 돈으로 빚을 갚아도 아직 빚이 남아있더라고요. 어디 파출부라도 띄어야 하나 생각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의 공터에서 뒷문이 연결되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에 돌로 되어 있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높은 곳은 아니었고 한 6, 7칸짜리 계단이었습니다. 돈이며 일이며 고민이 많아서 생각을 하며 그 길을 가던 중 발을 헛디뎌서 그만 계단 밑으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주민분이 발견해 주셔서 응급실에 실려갔고 연락받은 막내가 공장에서 일하다가 뛰어왔죠. 다행히 심각한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눈썹 위에 조금 찢어져서 꿰매고 어깨에 실금이 갔다고 해서 깁스를 하게 되었죠. 정말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나가서 한 푼이라도 벌어야 하는데 한 달 동안 깁스를 어떻게 하고 있나 막막했습니다. 급기야 막내가 저 몰래 투잡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원래 공장만 다니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쉬는 날인 일요일 날 동네 식당에서 일하는 것을 저한테 딱 걸렸습니다.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막내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저 때문에 고생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막내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엄마, 혼자 빚 다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도울게요. 저도 보탤 테니까 같이 해요.
사회에 나오자마자 빚을 갚게 된 저희 막내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연을 끊어버린 형들 때문에 생긴 빚이잖아요. 막내 마음도 꽤나 복잡했을 텐데 참 착하게도 저를 도와준다고 나섰습니다. 깁스를 한 달 동안 생활비도 위태위태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깁스 풀자마자 저는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일자리 사무소에 가서 일 좀 달라고 했고 그렇게 소개로 건물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뼈는 다 붙었다고 했지만 무리하지 말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안 들어서 그런가 어깨가 뻐근하긴 했지만 힘을 내서 일을 했습니다. 먹고 사는 거 힘들다는 거 모르고 산 것도 아니고 막내도 저렇게 열심히인데 엄마가 되어서 더 열심히 해야 하지 않나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2달을 일을 했습니다. 한때는 떵떵거리며 내 가게 운영할 때도 있었지만 남의 건물 청소해주며 월급 받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손에 익기도 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열심히 건물 복도를 닦고 있는데 누군가가 제 앞에 우뚝 섰습니다. 낮은 또각구두를 신고 멋스러운 트렌치 코트를 입은 선글라스까지 쓴 제 또래의 멋들어진 여자였습니다. 꾸벅 인사를 하고 지나치려는데 그 여자가 또 한 번 제 앞을 막았습니다. 뭐지 하고 올려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저를 뚫어져라 보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님, 숙제 언니 맞죠? 숙제 언니 맞죠? 어머 어떡해, 형님 맞죠? 처음 보는 여자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선글라스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아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이런 멋들어진 여자가 내 이름을 어떻게 아나? 우리 가게 손님이었나? 그래도 이름까지는 모를 텐데. 언니라고 하는 거 보면 나보다 나이가 어린 것 같은데 시장 사람이었나? 행색이 그건 아닌데.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 여자가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그 여자의 정체를 알아차릴 수 있었죠. 약 30년 전에 제가 고향에서 생선찜 장사를 할 때 그때 같이 일했던 여자였습니다. 아버지의 빚으로 아들이랑 집에서 연탄 피웠던 바로 그 여자요. 그 긴 세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여자의 행색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예전과 달리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옛날에 그렇게 연락이 끊기고 걱정도 많이 하고 궁금했는데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숙제 언니, 여기 내 건물이에요. 딱 보아도 잘 사는 것 같이 보이기는 했는데 건물주였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작은 건물이 아니었거든요. 한 층에 상가 4-5개 정도, 층수는 5층까지 있고 거기에 지하에 작은 주차장까지 있는 큰 건물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정도의 부자가 된 건지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나랑 얘기 좀 해요. 여자는 저를 데리고 상가 1층에 있는 커피숍에 갔습니다. 커피를 한 잔씩 시키고 마주 앉아서 한참을 대화를 나누었죠. 그 여자가 서울에 올라와서 있었던 일을 제게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친척과 함께 하게 된 일은 액세서리 장사였답니다. 남대문에 상가 하나를 가지고 있던 친척과 액세서리를 만들었다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친척분이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시게 되면서 이 여자가 그 가게를 받아서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놀러온 일본 사람이 여자 가게에 있는 액세서리들을 마음에 들어했고 어쩌다 보니 일본에 수출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그 이후로는 걷잡을 수 없이 사업이 확장되었고 남대문에 상가 3개를 갖게 되었답니다. 순식간에 돈을 많이 벌게 된 여자는 정말 어리둥절했대요. 눈붙일 새도 없이 정말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난생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을 사게 되었고 이후에 고향에 내려갔었다더군요. 저를 찾으러요. 돈 많이 벌면 제일 먼저 저한테 얘기해주고 싶었대요. 그리고 그때 제가 줬던 돈도 갚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그땐 이미 제가 서울로 올라가 버린 뒤였고 동네 사람들한테 제 행방을 물었지만
서울로 간다는 것만 알 뿐 다른 소식은 알지 못했답니다. 이후에 혹시나 제가 서울에서 계속 생선 장사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생선집만 보이면 들어갔다더라고요. 그런데도 찾을 수가 없어서 포기하고 시간이 흘렀는데 그 여자의 건물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진짜 놀랍더라고요. 다른 곳도 아니고 하필 그 건물에서 청소를 하고 있다가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가 있어요. 하늘에서 정해준 인연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자는 자기 얘기를 다 마치고 제 손을 꼭 잡으며 얘기했습니다. 형님 덕에 살았어요. 저 그때 형님 아니었으면 연탄 먹고 제 아들이랑 저 세상 갔을 거예요. 제가 이 은혜 한순간도 잊은 적 없어요. 다시 살게 해줘서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 저와 같은 처지에 놓여있던 그 여자가 그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렇게 잘 살기까지 하니 마음이 참 뿌듯했습니다. 그 여자가 자기 얘기하고 저보고 어떻게 살았냐고 하길래 다 말해주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것, 서울에서 다시 장사 시작한 것, 빚이 생긴 것, 아들 둘한테 버려지고 막내랑 살고 있는 것까지요. 그러자 그 여자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건물 1층에 여기 카페 자리 말고 바로 옆에 식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이번에 빠질 거예요. 장사가 너무 잘 되어서 더 큰 곳으로 이전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숙자 언니가 들어와요. 뭐? 아유, 거길 내가 어떻게 들어가. 내가 세도 안 받고 뭐 수도세, 전기세 이런 거 하나도 안 받을게요. 식당에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냥 형님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막내 아들이랑 같이 장사를 하던 뭘 하던 마음대로 하세요. 아이고, 어떻게 그래. 이게 다 돈인데. 아유, 됐어, 됐어. 숙자 언니, 그 당시에 20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에요. 나 그거 절대 못 잊어. 그리고 저랑 우리 아들 목숨값까지도요.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의 건물에 세도 안 내고 막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또 내가 앞으로 뭔가 새로 시작할 수 있을지, 솔직히 한편으로는 심장이 뛰기도 했습니다.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 상권도 좋은데 다시 하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가 막내랑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았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엄마가 마음 쓰실까봐 말씀 안 드렸었는데, 저 장사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돈도 좀 모아뒀는데. 뭐? 진짜야? 아, 왜 엄마한테 말을 안 했어? 또 뭐 해주려고 하실까봐요. 제 힘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그럼 우리 그 제안 받자. 거기서 너 하고 싶은 거 하자. 제가 과거에 했던 일로 우리 아들이 덕을 볼 수 있다는데 어느 부모가 마다하겠어요. 저는 그 고마운 제안을 받기로 합니다. 아들은 그 가게에 돈가스 가게를 차렸습니다. 돈가스와 덮밥 몇 개를 팔게 되었는데 역 근처에 상권이 워낙 좋아서 장사가 엄청 잘 되었습니다. 아들이 공장에서 계속 일을 했지만 어릴 때부터 식당 경험이 많거든요. 왜 그렇게 식당 일을 할까? 집에서 가까워서 그런가 했는데 그 일이 좋아서 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도 워낙 요리를 자주 하고 잘하길래 솜씨가 있다 생각했는데 그 정도로 잘할 줄도 몰랐고요. 가게를 운영하는 아들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덩달아 저도 행복했죠. 그리고 저희 가게 오픈부터 가게를 꾸준히 찾아주는 단골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건물주이자 저의 벗이었던 여자였죠. 음식이 맛있다며 소문도 많이 내고 지인들도 많이 데려오는 최고의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과부의 아들들에게 버림받은 여자입니다. 하지만요, 누구보다 효심이 크고 저를 사랑하는 든든한 막내 아들이 제 곁을 딱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성겁고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제 벗도 제 곁에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외롭지 않고 아주 든든합니다. 제 사람들과 남은 생도 행복하게,
이제 조금은 저를 위해서 제 인생 즐기며 살아가 보려 합니다. 지금 힘들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언젠가 꼭 좋은 날은 올 겁니다. 파이팅!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